반갑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유행을 너무 쫓다 보니까 이 목이 계속 잠겨서 여러분들한테 불쾌감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근데 30분에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에 제가 겉핥기처럼 쭉 지나가는 부분을 그 다음에 저희 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뭐 보충해서 전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뭐 많이 듣는 이야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디지털의 체질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디지털이 얼마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체질화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적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패션 업계가 디지털 체질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오프라인에서 워낙 성공을 거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체질화를 거부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가 디지털 이것도 뭐 과거처럼 뭐 누구 잘하고 있으면 따라가 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한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타트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타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저 이름이 뭐 특이하니까 한번 들으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요한이고 그 가톨릭 본명으로는 모조한이고, 제 이메일 주소는 이런데 별로 답장 안 하는 메일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을 제가 계정을 2개를 갖고 있는데 2개 중에 이 나와 있는 계정 하나는 그냥 얘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녔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정인데, 디지털화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를 남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면은 우리 제일 많이 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 갖고 계신 뭐 네이버군을 이용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네이버에서 아주 친절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만큼 뭐 이렇게 확 와닿는 건 없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디지털 사회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디지털화되어 있는지, 디지털 체질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IBM의 기업 가치 연구소에서 밝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 이러고 조금 더 그 기업 측면에서 IBM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올 7월에 있었던 이 가트너 그룹이라는 뭐 세계의 이제 IT 업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의 포럼이죠. 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그 가트너 그룹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오늘 이게
서론이자 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디지털 비전이 퍼스트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를 할 때 디지털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반드시 비즈니스 드라이브는 not technology, mindset and culture라고 이렇게 가트너 그룹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IT 업계에서는 온갖 그 신기술들을 다 동원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뭐 AI니 AR, VR 하면서 모든 뭐 새로운 혁신 솔루션들을 갖고 와야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닥 와닿지는 않고 투자에 대한 부담만 와닿아 있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처해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이 가트너 그룹에서 이러한 염려를 반영을 해서 디지털화라는 게 궁극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마인드셋과 컬처, 자세와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돈 들여가고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는 그 IT 업계에서 와 계신 분은 영업 방해한다고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런 사례가 우리 패션 업계에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뭐 바코드 도입할 때 이제 그 시행착오, 또 90년대 중반부터 이 QR 코드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또 IMF를 겪으면서 ERP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얻어진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화에 대해서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 거는 이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이게 투자가 테크놀로지에 투자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문화 양식에서부터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여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 많은 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이 가져오는 세상, 글로벌, 페이퍼리스, 클라우드, embracing, 뭐 어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체인지, 소사이어티, 모바일, 얼라인드, 뭐 인터그레이트, 레버리지, 뭐 이 수많은 키워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어서 거론되어지는 그 키워드들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우리가 적어도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생활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생활상의 모든 것을 그 디지털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그 실제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나? 뭐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온 사물인터넷, IoT나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서브젝트 라이트, 컨텐츠 마케팅, 로라, 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구현되는 뭐 롱레인지라는 부분이죠.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센트릭시티. 이 사실은 패션 업계에서 제일 이 많은 용어들 중에서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이 키워드들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존이 쇼핑몰
세계 최대 쇼핑몰이라고 하지만 가장 이익 기여가 높은 부분이 자기네들 관계 네트워크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아마존 내부의 이익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크게 나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암호화폐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뭐 이 건물에도 들어와 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다단계 이 회사들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아주 견고한 계약 관계입니다. 견고한 계약 관계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듣는 이야기, 갑을 관계, 그 갑을 관계라는 이야기, 뭐 갑을 병정, 나는 정의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을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은 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입니다. 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우리 패션 업계에도 뭐 유통이나 또 임가공업체들이나 브랜드들이나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다 더 그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GDPR이나 스카다, 사이버 시큐리티 이게 다 뭐 보안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20세기에 이제 현대적인 복식이 패션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빈번하게 났던 게 뭐 카피 논쟁입니다. 카피 논쟁인데 패션 업계에서 사실은 뭐 패션 산업 자체가 이게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카피 앤 페이스트다. 카피해서 얼마나 빨리 뿌리느냐가 패션 산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150년 전에 뭐 프랑스의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그 솔리드백 가죽백만 만들다가 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 모노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스토리에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150년 전에도 이 카피라는 거는 뭐 패션 산업의 속성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 디지털 사회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인스타그램 중에 다이어트 프라다라고 아마 젊은 분들은 인기가 굉장히 있는데 다이어트 프라다 보면은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대형 브랜드가 소형 크리에이터들을 침해한 사실들을 주로 이렇게 밝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복제 행위가 적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텍션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크리에이션 비즈니스인 패션 산업은 여전히 활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 프라이버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부분. DIKW나 SECI 모델 이 지식 경영하면서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들인데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위즈덤이 들어간 부분이 그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마지막 단계에선 그 개인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 통찰력이 가해졌을 때 완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SECI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히토츠바시 대학의 노나카 교수라고 지식경영의 구루라고 하는 분이 그 SECI 모델을 발표했을 때 저 S,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이게 암묵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암묵지라는 부분에서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소셜라이즈하고 익스터널라이즈해서 외부로 가서 컨버세이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다시 회전을 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지식 경영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패션을 여러분들이 패션 산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보면은 여전히 그 데이터, 인포메이션 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션하는 상품보다는 상품이 어떻게 고객한테 들어가느냐라는 부분. 저희가 아마존과 알리바바, 뭐 그제 알리바바가 광군제에서 뭐 또 신기록을 내서 30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렸다, 뭐 이러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그 두 회사를 놓고 비교하기를 좋아할 때 알리바바보다 아마존이 여전히 우수한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저 서플라이 체인이 알리바바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품을 받아보는 시간이, 같은 상품인데 요즘 보시면 아마존의 그 프로바이더들, 프로덕트 프로바이더들이 뭐 90%가 아시아권입니다. 그건 알리바바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밴더 구성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아마존을 채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CM이 조금 더 체계적이어서 딜리버리 타이밍이 알리바바보다 짧다. 직구, 뭐 저 같은 경우는 직구가 취미니까 알리바바에서 뭐를 구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 오로지 가격. 근데 내가 정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존으로 갑니다.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지금 현재 지구상의 거대 조직을 구분하는 차이가 돼 있는데, 그만큼 서플라이 체인이나 로지스틱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스타트업 하는 주체들한테 사실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처음 만나는 넘사벽이 아마 SCM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AR이나 VR,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요즘 들어서 이제 국내 브랜드들도 그 페르소나들을 많이, 이제 우리 브랜드의 페르소나, 고객 페르소나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80년대에 그 유럽 쪽의 내셔널 브랜드들이 디자이너 브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덴티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페르소나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저 페르소나를 많이 다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만드는 상품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을 수용해 줄 고객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패션 산업의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그 넘쳐나는 데이터들을 누가 유효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느냐, 데이터 레이크스에서 메타데이터로 가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디지털화가 더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가, PwC가 그 전 세계 이제 자기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2018년도에 이제 컨슈머 리포트를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서 몇 가지를 발췌를 해봤는데, 73%의 고객들이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그 뭐 TV, 신문 뭐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뭐 국회에서도 늘 싸우고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쳐갖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73%가 아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 하고 보니까 PwC가 한국에서는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뭐 한국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 한국 시장이 힘들면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넣어놓습니다. 적어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로컬 마켓이 아니라 많은 투자를 안 하고도 글로벌 마켓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오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의 50% 응답자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결제를 경험을 했다. 2명 중에 1명은 이 핀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카드를 가진 사람들을, 크레딧 카드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80년대 중반에 소위 한국의 여성복들, 그 신용 판매 조직들을 가지고 구성되었던 여성복들이 크레딧 카드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모라도니, 논논이 이런 회사들이 크레딧 카드 시절을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새로운 신흥그룹들한테 그 자리를 내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결제라는 게 리테일에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핀테크를 하면서 뭐 제 집사람 사례를 하나 들면은 통장에 돈도 얼마 없는데도 늘 불안해갖고 이걸 보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의 핀테크 기술이 한국보다 몇십 %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는 중국 젊은이들은 핀테크를 통해서 돈을 미리미리 당겨 쓰면서 소비시장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뭘 해도 안 되는 시절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 인간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제일 좋은 무기가 사실은 결제 방식입니다. 결제 방식. 내가 물건 보는 순간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결제에 장애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품에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42%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추천하는 거 보시면은 뭐 위메프든 뭐 구글이든 제가 뭘 하나 검색한 순간 저의 히스토리에 이게 따라다닙니다. 어느 순간에 거기에 부합되는 상품을 어느 순간에 추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AI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 SEO 마케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SEO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뭐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나 우리 상품을 그 연결하는 일을 SEO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프라인 브랜드들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으로 오세요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 부분을 어떡하지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인데,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뭐 오프라인이 됐든 아니면 온라인이 됐든 O2O를 하든 O4O를 하든 기본적으로 이 SEO라는 거는 아마 적어도 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다 그 학습을 해보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해시태그라는 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고 키워드들이 다 선점을 당했습니다. 메이저들한테. 빈도에서 스타트업들이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키워드 워드로 돼 있던 해시태그를 요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네 벤더들한테 그 키워드 마케팅이 아니라 센텐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자기 상품을 설명하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그 컴퓨터의 용량이 하드웨어 용량도 늘어났고 또 AI 같은 부분도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에서 워드에서 센텐스까지 넘어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내 상품을 내가 표현을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디자이너들한테 인문학 공부 좀 하세요, 인문학 공부 좀 하세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인문학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만들고 있는 상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남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도구가 인문학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형태를 통해서 결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8%의 컨슈머는 뭘 기대하느냐? 물건 사서 그날 오거나 더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데다 지불할 용의가 돼 있답니다. 이커머스가 지금 문제가 상품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빨리 오는 거에 다들 관심이 있는데 우리 패션 상품 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왜 지금 스타트업을 이 비즈니스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SCM이나 로지스틱을 채택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넘버 원 랭킹 컨슈머, 저처럼 이 소비 좋아하고 뭐 쇼달입니다. 제 호가 쇼달, 쇼핑의 달인. 여러분들 뭐 쇼달 어떤 품목을 쇼핑하는지는 뭐 말씀을 안 하겠지만 뭐 패션은 제가 가진 게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쇼핑하는 게 제 삶의 낙일 정도로 쇼핑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쇼핑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소셜 네트워크, 구매의 영감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TV 광고, 미디어를 통한 광고, 이 소셜 네트워크도 미디어니까 미디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바뀐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PwC가 2018년 컨슈머 리포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연령층별로가 아니라 구매를 하는 기준이 뭐냐, 딜리버리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다. 빨리 하면 할수록 구매량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이커머스 조금 규모가 큰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 AR이나 VR을 동원해서 증강현실을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PwC 자료를 보면은 39%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6%하고 20몇 %인가요? 한 34% 정도가 불만족이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28% 정도가 이 증강현실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많은 테크놀로지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럴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이 이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 같고 뭐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서 뭐 일본의
유니크로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일본 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조조타운의 뭐 조조스투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마케팅 수단은 될지 몰라도 고객들한테 아직 그렇게 깊은 영향은 주지 못한다라는 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내가 구매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부분에 37%가 소셜 네트워크이고 인디비주얼 리테일러 웹사이트에서 34%가 영향을 받는다. 32%가 가격 비교 사이트다. 21%가 멀티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지금 멀티 브랜드 웹사이트가 실적이 제일 좋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은 오늘 여기 이 후반에 이 토론을 같이 하실 훌륭한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의존도가 높은 뭐 W컨셉이나 무신사 같은 데들이 이제 멀티 브랜드 웹사이트들에 지금 현재 의존돼 있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이 멀티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텐데 관심 갖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앞을 보고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서론이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이제 5분 남았는데 본론이 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게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트업을 위한 빅피처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 우선 작년 7월호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월간이 있습니다. 뭐 이 잡지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왜 스타트업은 망하는가, 실패하는가 라는 주제로 기사를 다뤘었는데 스타트업이 망한 이유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42%가 No market needs, 시장에 요구가 없는데 나 혼자 취해갖고 하는 일이 일단 제일 큰 사례라는 거죠. 이게 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하지만 패션 쪽은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크리에이터들 스스로가 자기 만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만족보다 내가 만족하는 걸 먼저 상품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 아주 일반적이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29%는 돈 다 써버려서 스타트업이 문을 닫습니다.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돈 다 떨어져서 문 닫죠. 뭐 패션 쪽도 우리 저 OIOI의 정 대표님 같은 분은 뭐 용돈 몇 달 모아서도 저렇게 큰 비즈니스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돈 떨어져서 제일 힘든 일을 거치는데 요즘 한국에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군이 생겨났습니다. 뭐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가면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터가 뭐냐면은 아주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해서 이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단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컨설턴트부터 파이낸싱을 맡아줄 사람까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스타트업한테 엑셀러레이터들이 아주 심사를 뭐 열심히 했겠죠. 해서 붙어갖고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이 승률이 점점 올라가더라 해서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군이 이제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데 또 각광을 받는 분이 얼마 전에 제가 그 클레어 장이라는 한국 여성분을 한번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는데
공교롭게 이 실리콘밸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탑5 중에 뷰티하고 패션이 2개 들어있는데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려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한국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을 곳은 한국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라는 뜻에서 드립니다. 글로벌 마켓에서는 패션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좋은데 한국에서는 이게 늪을 걷는, 안개 속에 늪을 걷는 느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로컬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정말 가야 되는데 빅맨만 가는 게 글로벌이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정말 쉽다라는 부분, 이 데이터들은 뭐 보시면은 다 이해합니다. Not the right team. 오늘 뭐 성공 사례, 성공으로 가고 있는 사례 중에 This is never that 같은 경우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싸우든 어쨌든 그래도 그래 하자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가다 보면 스타트업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떤 팀을 꾸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수치 중에 get out competed, 경쟁자가 없답니다. 경쟁자가. 그 시장은 경쟁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들어갔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없다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하는 분들 중에 소위 그러잖아요. 뭐 저희가 스스로 잡뽕 논다고 그럽니다. 뽕을 스스로 맞고 취해서 해야 된다라고 과거에는 죽자사자 매달리면은 한 우물을 파면 됐는데, 이게 한 우물이 마실 사람 없는 물을 파는 경우들이 왕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의존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에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프로덕트, 누구나 다 저 프로덕트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하면서 이거 될까 하고 만드는 사람 없죠. 이건 100%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구 생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와 컨슈머가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인지, 그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피벗을 구성을 하라고 합니다. 피벗이라는 게 중심축이라는 뜻이잖아요. 중심축을 만드는 이유는 똑같은 노력을 반복했을 때 작은 노력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생기기 위해서는 저 중심축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축을 형성하는 방식이 뭐 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펄크럼, 그 지렛대의 힘점이죠. 지렛대를 움직일 때 알키메데스가 나에게 달까지 닿는 지렛대와 받침점만 주면 달을 들어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하고 똑같이,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 모델도 저 풀크롬과 수이벨 회전, 이 가능한 피벗을 구성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를 할 때 상품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컨슈머를 세그먼트해서 나만의 컨슈머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채널과의 결합은
궁극적으로는 테크놀로지라는 거지. 어떤 채널을 택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는 그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림을 이제 조금 더 풀어가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되니까 이 자료들은 뭐 참조를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아웃하고 제가 지금 PT하는 자료하고 차이 나는 게, 오늘 아침까지 좀 더 추가하느라고 자료가 차이 나니까 이거는 신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찍어서 그 패션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뭐 기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그 정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프로세스를 쉽게 하지 않으면은 낭비가 많아서, 웨이스트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적은 돈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과정을 프로세스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플래닝이 상품으로 옮겨지고, 이게 스케일링이 돼서 밸류 크리에이션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이 계속 사이클을 이뤄나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 프로덕트 단계까지는 철저하게 이 비즈니스를 만든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스케일링과 밸류 크리에이션은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 비즈니스 플래닝 단계에 세웠던 아이디어는 제발 좀 버리시고 시장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창업할 때 고생한 거를 매년 되풀이하고 더 힘들어지면 누가 힘들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가 처음에 중요하게 잘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이클링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스타트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풀어진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소비자들한테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로열티는 어떻게 흡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서트먼트, 프로모션, 프라이스, 피드백,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이 자료가 그 스티브 블레이크라는 그 최근에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책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분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를 제가 고르고 모으고 모아서 엑기스로 해놓은 거니까, 그 여러 권의 책 다 읽으시는 것보다는 핵심 내용은 이거더라. 고객의 경험은 무조건 쉽고 즐길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내 상품이 중심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고객의 경험이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크리에이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로열티를 획득하는 방법은 일관적으로 고객한테 보상과 인식을 통해서 로열티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부분. 커뮤니케이션은 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고객의 방식으로, 쌍방향이긴 하지만 고객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돼 있고, 어서트먼트는 내가 프로덕트 아웃하는 그런 개념의 상품 어서트먼트가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이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어서트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 대해서 뭐 패션 업계만큼 프로모션 잘 활용한 업계가 없는데, 프로모션 중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션 효과도 있고 파운틴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져오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프로모션의 원칙은
내가 팔고 싶은 거, 고객한테 어필하고 싶은 상품, 그리고 또 시장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상품,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트렌디한 프로덕트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라고 돼 있고,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대 중에서 구매 빈도가 가장 높은 상품군에다가 가격 프라이스 코리도를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뭐 중요성은 알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이게 그 커스터머 쪽의 피드백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하는 이거 한국시장 자료인데,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은 2016년 그래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합적으로 성장하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50대, 60대입니다. 50대, 60대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20대, 30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장 사이즈, 시장 타겟만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 시장이 디지털 마켓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12세 이상의 사용자들한테 주로 쓰는 스마트폰 앱이 뭐냐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SNS랍니다. 두 번째가 사진 동영상 앱, 세 번째 뉴스, 게임, 음악, 미디어, 내비게이션, 쇼핑. 쇼핑이 7번째쯤 되네요. 근데 공교롭게 이 앞에 것들이 다 이 쇼핑을 위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인터넷진흥원 들어가면 이 자료들 뭐 굉장히 방대하게 있는데,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작년에 어떤 그 회사에서 국내에 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 중에서 제가 멀티 브랜드 이커머스를 하는 데들 거만 이제 따서 따로 편집을 해놨는데, 구글 어널리스틱으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무신사, 요즘 뭐 한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무신사라든지 W컨셉, A랜드하고, 여기가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 네 가지 온라인 쇼핑몰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니까 저희가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체류 시간, 페이지 뷰, 이탈률이라는 이 세 가지 지표만 놓고 봐도 다른 이 오픈 마켓들 혹은 이 소셜 커머스 하는 시장에 비해서 이 전문몰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수치들이 좋게 나옵니다. 체류 시간이나 페이지 뷰, 이탈률은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체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고, 페이지 뷰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건데, 뭐 사람들이 관심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처럼 무신사의 데이터가 2017년에는 굉장히 W컨셉보다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유입 경로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자료를 뽑아보면은 도대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신사에 들어왔을까 하고 W컨셉에 들어왔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검색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추천, 직접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에서 제일 사용 빈도가 높은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 모든 플랫폼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빈도는 낮다. 이거는
모바일 디지털화에서 모바일화로의 진척은 여기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무신사의 특징이 직접 들어온 고객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온 고객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오래전부터 무신사를 주목했던 이유는 무신사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트리트 컬처 포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트리트 문화에 빠져 있는 고객들은 뭐 말 그대로 여기서 스트리트 문화에 대한 뭐를 얻어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신사에는 직접 유입된 경로가 가장 큰 거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내용을 보면은 무신사에 가서 무신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트리트 컬처는 뒤로 가 있고, 이제 완전 커머셜 사이트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로열티가 높았던 프리미엄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는 좀 낯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제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크게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세 가지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모델이 있고, 픽업 앤 딜리버리 모델이 있고, 드랍십 모델. 요즘 뭐 드랍십 모델이라는 거는 아마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국내 대부분의 그 몰들이 이 드랍십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출고 지시를 받아서 고객한테 직배송하는 형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불리하죠,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는 직접 사서 홀세일 형태로 사서 자기네들이 물류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 여기는 사지는 않고 자기네 물류로 일단 집어넣어갖고 자기들이 배송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셋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하고 싶어라고, 뭐 당연히 뭐 이쪽으로 홀세일로 팔아버리고 싶죠, 몰에다가.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구조는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이 이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상생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 FBA라는 게 있습니다. Fulfillment by 아마존 해갖고, 아마존의 드롭십 모델은 고객이 직접 보내는 이유는 딜리버리 타이밍을 빨리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거기에 드는 모든 제반 비용이나 서포트는 아마존이 하겠다라는 것을 올해 뭐 표명을 했는데, 이런 글로벌 마켓에 가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넣느라고 제가 그 조선비즈를 보다가, 조선일보에서도 가끔씩 좋은 뭐 기사들을 실을 때가 있는데, 조선비즈에 이 패션 리테일하고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사진만 따왔는데, 이 어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노드스톰 매장을 소개를 하면서, 이 노드스톰 매장에서 산 물건을 고객이 이 어느 지역이든 가서 반품을 할 수 있게끔 노드스톰이 정책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부도가 나서 사라진 시어스 로박과 비교를 합니다. 고객을 붙들기 위해서 미국의 백화점 업계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노드스톰의 그 멜로즈, 비버리힐스 지구에 있는 노드스톰, 뭐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노드스톰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뭐냐. 온라인으로 충분히 검색을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노드스톰 멜로즈 매장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언제 갖다 놓으세요 하면 그 시간에
마치 살롱처럼 돼 있는 뭐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죠. 내가 주문한 것만 있으니까 그 장소에 가서 입어보고 뜯어보고 다 한 다음에 만족스러우면 갖고 가는 건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백화점 안에 스타일랩이라고 해서 스타일리스트하고 봉제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붙어서 그 자리에서 딱 맞춰주는 서비스를 노드스톰이 시작하면서 미국 백화점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악마와의 동침이라는 그런 기사로 나왔던 게 그 아마존 온라인 전문 몰 아마존과 미국의 그 중가 백화점 체인인 콜스가 결합을 했는데, 백화점에 뭐 이런 방식의 오토가 아니라 백화점이 아마존의 반품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산 물건을 콜스에, 지금은 시카고하고 LA에서만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존에서 산 상품을 노드스톰에다가 콜스에다가 다 반품을 하면은, 이 반품 처리를 하면서 콜스가 노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고객이 매장에 많이 들어왔으면 한다라는 거지. 또 나이키의 멜로즈 매장, 여긴 뭐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나이키 라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을 사용을 할 텐데, 한 달 동안 입었던 신발, 옷을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반품 처리를 해주는 단계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공급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이 스타트업은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실패한다. 100개가 창업을 하면은 창업한 그 해에 95개가 쓰러진답니다. 통계상으로. 그럼 5%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통찰이 생겨서 반복된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제프리 베조스가 뭐 주주들이나 고객들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에 아주 인상적인 레터를 주주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경영자의 몫이긴 하지만, 올해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 제프리 베조스가 올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라섰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마존을 가장 성공한 회사보다 가장 편하게 실패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다. 우리가 $1,000억 넘는 매출을 달성해도 끊임없이 실패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그런 레터를 보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타트업은 실패할 줄 알지만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스타트업이 쌓여서 성공한 모델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분 지체해서 뒤에 진행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희 특히 다시 한번 특별 강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